네, 무좀 증상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한 10명 중에 7명은 그냥 약국 가서 뭐 피부 약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구매해서 또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피해. 앞서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피부 연고와 관련된 그 상식 좀 알아두면 좋을 것들도 짚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좀의 이와 같은 습진에 바르는 연고를 바르게 되면 무좀이 더 악화되게 됩니다. 네. 반대로 무좀 연고를 자기가 판단하고 무좀이라 생각하고 무작정 바르게 되면 무좀이 치료될 수도 있지만 무좀 연고에 해당하는 어떤 자극적인 성분들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거꾸로 다른 습진 병변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확한 진단하에 도포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항진균제 또는 항생제는 다 약제 내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면 약제 내성이 다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필요해서 그 약을 쓰려고 할 때 약효를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이후에 바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 발톱에 무좀균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발톱 뿌리에 있는 부분까지 균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만 치료가 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항진균제들은 간에 부담을 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간 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 또는 뭐 지방간이라든지 평소 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최근에 한 치료제 중에는 이 약물의 투과를 굉장히 높임으로 인해서 이 먹는 것과 거의 비슷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약제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항진균제 먹는 게 너무 부담돼서 치료 못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바르는 것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조적인 치료로는 저희가 이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열과 무좀균을 살균시킬 수 있는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균을 제거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조적인 치료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발톱이 이제 오래되면서 너무 이렇게 두꺼워진 경우에는 그 두꺼워진 발톱만으로도 걸어 다니실 때마다 굉장히 통증이 유발되고 아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 발톱을 뽑아드림으로써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생활 수칙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을 항상 깨끗하고 건조하게 관리하는 것은 뭐 다 아시는 기본적인 사항이실 것 같고요. 신발을 자주 갈아 신지 않고 이렇게 비에 젖었다든지 했을 때는 축축해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신발을 신으실 때 덥다고 양말을 안 신고 그냥 신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이 축축해진 부분에서 자라고 있던 무좀균에 내 발을 직접 갖다 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양말을 꼭 신으시고 발목 양말에도 꼭 신으시고 신발 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손톱깎이라든지 손발톱 관리 도구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인 거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손발톱 깎을 때 상처가 나면 그쪽 부위로 더 균이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찜질방, 사우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 신발, 양말 쓰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기가 이제 손발톱 무좀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발수건이라도 슬리퍼, 욕실 매트 같은 거를 다른 가족들하고는 좀 공유하지 않도록 자기 개인 물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손발톱 무좀의 초기 증상일 때 반드시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검사 받고 치료 받으시면 쉽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아이들, 자녀들이 이 무좀을 또 옮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영유아기하고 또 청소년기하고 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저 어린이라든지 영유아에서는 무좀균이 잘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어린 시기에는 피부의 가장 이 바깥층이라고 설명드렸던 각질층이 굉장히 분화가 빠르기 때문에 때를 빌지 않아도 그 부분이 탈락되면서 무좀균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없애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감염이 되기는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가족 중에 어떤 이 감염된 수건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각질에서 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어린이들도 감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 특히나 좀 유념해 두시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 어른들의 위생 관리와 더불어서 이 수건을 제때제때 세탁을 통해서 장시간 쓰지 않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여름철 고통스러운 피부 질환 중에서 이제 무좀을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네. 더불어서 또 여자들이 참 피하고 싶은 게 이 강한 태양, 자외선입니다. 얼굴이 타는 것도 신경이 쓰이지만 김이 생기죠. 또 네. 주름까지 깊어진다고 맞습니다. 해서 정말 피하고 싶거든요. 자외선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외선 A하고 B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주로 자외선 B는 이 일광 화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자외선 A는 피부 노화, 기미라든지 색소 침착과도 밀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연구 보고에 의하면 이 외부에서 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와 같은 피부 노화가 진행될 확률이 5배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네. 남녀 비교했을 때는 여성분들이 피부가 좀 더 얇고 수분 함량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외선에 의한 손상이 3배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 태양 아래 들어갈 때 뭐 광합성 하러 간다 이런 표현 흔히들 또 농담삼아 합니다. 네. 비타민 D라든지 꼭 필요한 성분도 자외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해야 될지. 네, 맞습니다. 비타민 D도 합성이 필요하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도 저하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골격계 질환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선크림 바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비타민 D가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 선크림을 사실은 주로 얼굴 부위에만 바르게 되는데 얼굴에 해당하는 피부 면적이 우리 몸 전체에서 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 D 합성은 체포 면적의 한 20%만 노출이 돼도 비타민 D 합성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 주로 얼굴에 바르시다 하더라도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는 뭐 팔다리 정도만 노출이 되더라도 또한 이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비타민 D가 합성되는 양으로도 그것이 축적되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어릴 때는 왜 바다나 이런 계곡 같은 데서 놀고 나면은 정말 네. 이렇게 등이 빨갛고 벗겨질 때까지 벗겨지죠. 막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놀아야지 좀 따갑기는 하지만 잘 노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게 화상의 일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일광 화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일광 화상 일단 병원 가면 이거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부터 또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예. 일단은 차갑게 냉찜질 해주시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뜨겁고 좀 열감도 있으실 텐데요.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진통제를 통해서 좀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하겠고 소염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손상된 피부를 통해서 2차적인 감염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부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피부 노화라든지 피부암 발생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휴가를 다녀와서 피부에서 이제 없던 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실제 점이 있었는데 이게 색깔이 조금 옅어진다 했을 때 이게 조금 어떤 위험한 신호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된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요. 예. 이 점 중에 이렇게 휴가 기간 끝나시고 이렇게 노출된 상태에서 한 번씩 살펴보시게 될 텐데 다른 점들에 비해서 유난히 크다든지 더 진해진다든지 하면 혹시 피부암이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진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흑색종이라고 하는 피부암은 아직까지 그 효과적인 항암제가 발견되지 않아서 조기에 진단하지 않으면은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 그리고 동양인에서는 이와 같은 흑색종이 손발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어르신분들 또는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손발에 점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크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보통은 0.6cm, 그러니까 6mm 이상인 점이 있으면 한번 피부암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고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 피부 나왔으니까 뭐 점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방청객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여름 기미에 대해서도 한번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 여름 되면 기미가 또 커진다고들 짙어진다고들 염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여름 되면서 기미가 짙어지는 거는 결국 그 자외선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미 예방을 위해서 선크림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미국 FDA에서는 선크림 자외선 수치라는 게 있는데 그 수치가 15 이상 되는 제품을 단위 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바를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2mg이 어느 정도일지 굉장히 좀 난해하실 텐데요. 네. 선크림을 이 손 끝마디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 손끝마디 처음부터 이 반대쪽 끝까지 쭉 짜서 쭉 짜낸 뒤에 그거를 한 손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바르시는 것이 단위 제곱센티미터당 2m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소에 바르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네. 양이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이유는 이게 선크림이 그 단위 제곱센티미터나 2mg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적은 양을 바르는 경우에는 거기에 나타난 수치만큼 효력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치도 중요하지만 바르는 양을 충분히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이 발랐던 선크림이 또 다 이렇게 지워져 버려서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난다든지 또 이제 수영 하시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다시 덧바르실 것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 그 뭐 선크림 자외선 차든지 조금 이렇게 해서 티 안 나게 그냥 어찌나 이렇게 막 골고루 펴서 바르시는데 네, 아니 근데 그게 정말 딜레마인 게 예. 여름에 바깥 활동을 하려면 너무 덥잖아요. 예. 근데 이 햇볕은 강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르게 되면 얼굴이 너무 덥단 말이죠. 이렇게 덮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못 바르는 것도 좀 있긴 한데 좀 아낌없이 좀 바르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예. 좀 양산이라든가 선글라스로 좀 면적을 가리는 이런 방법도 같이 좀 써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무좀에서부터 피부 질환 또 자외선 차단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여름 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요. 네. 좋은 말씀 주신 분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피부과의 오병호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